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흥미로운 자료 더미를 보내주셨죠? 서울시의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 그리고 아주 두꺼운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들까지요.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지금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구도로 엄청 뜨겁잖아요. 바른정보연구소의 시각으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과연 두 후보가 내놓은 화려한 공약들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비전일지, 아니면 그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속빈 강정일지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은 저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늘 완성된 청사진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주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4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이 약속들이 물리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 아주 깐깐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대조적이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그레이트 한강을 필두로 한 민간 중심의 거대한 광역 도시개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스케일이 진짜 엄청납니다. 네, 굉장히 거시적이죠.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마이크로 행정이라는 타이틀로 시민의 일상과 딱 밀착된 세밀한 주거 안정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간 거시적인 뼈대냐 아니면 미시적인 세포냐의 대결 같은데요. 가장 뜨거운 전장인 주택 공급 전쟁부터 파헤쳐보죠. 오세훈 후보의 핵심 무기, 신속 통합기획입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전을 상징하는 정책이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딱 보면 이 정책의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맞아요.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8.5년이 걸렸습니다. 와, 거의 20년이잖아요.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12년으로 단축해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죠.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11개월 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행정 절차의 엑셀을 끝까지 밟은 거 아닌가요? 행정 절차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민간의 동력을 활용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준 건 아주 매력적이죠. 네, 그쵸.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서 거대한 현실의 벽이 딱 등장합니다. 행정 절차를 12년으로 줄여놨다고 해서 사실 건물이 저절로 뚝딱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주 단계에 진입한 43개 정비구역 중에서 무려 91%에 달하는 39곳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91%요. 그 이유가 이주비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도장을 엄청 빨리 찍어줬는데 막상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고 건물을 부수려고 은행에 가니까 대출이 꽉 막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거시경제의 엄격한 대출 규제, 즉 DSR과 높은 금리라는 장벽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돈줄을 쫄 수밖에 없고요. 딜레마네요. 결국 아무리 인허가를 빨리 내줘도 막상 현장에서는 자금 확보에 실패해서 사업이 그대로 멈춰서는 겁니다. 와, 비유하자면 기차의 속도 제한은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정작 그 기차가 달릴 철로를 까는 걸 깜빡한 거네요. 돈이라는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정원호 후보의 착착 개발은 어떤가요?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아예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아니라 25개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했거든요. 구청마다 전담 매니저를 두어서 약간 이웃집 주치처럼 밀착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대규모 단지가 지금 자금 문제로 묶여있는 동안에 소규모 단위들을 자극해서 속도를 내겠다. 아주 신선한 접근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희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메커니즘을 깐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무조건 빨라질까요? 왜 안 빠르죠? 서울시청까지 서류가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 구청장님이 바로 도장을 찍어주면 절차가 혹시 간소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빠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도 다 다르고 건축을 심사할 전문 인력의 규모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구마다 예산이 다르니까요. 네,
강남구처럼 예산과 인력이 넉넉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행정 격차가 심하잖아요. 즉,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던 하나의 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25개의 크고 작은 병목 현상으로 쪼개서 분산시키는 결과만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인력이 부족한 구청에 권한만 넘겨주면 그 안에서 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결국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 후보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식도 눈에 띄거든요. 네, 시민 투자형 리츠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뮤추얼 펀드 같은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십시일반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배당금도 받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4년 안에 대규모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건축비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배당을 보장할 수 있을지 전 솔직히 좀 의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지만 공공리츠는 초기 대규모 자본 확보와 수익률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죠. 과거에도 비슷한 공공펀드 모델이 등장했지만 막대한 건축비 상승이랑 수익성 악화 때문에 흐지부지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타개할 혁신적 대안인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낡은 아이디어의 재포장인지 청취자 여러분도 비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거시적인 규제 완화든 미시적인 권한 이양이든 자본시장의 논리와 현장의 그 팍팍한 현실을 무시하면 그 어떤 조감도도 땅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냉혹한 현실이죠. 자, 주택 문제에서 드러난 두 후보의 이 시스템 대 현장이라는 철학적 차이는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진짜 더 극명하게 충돌합니다. 맞아요. 행정 철학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대조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120 다산 콜센터에 AI 기술을 전면 결합하는 스마트 광역 행정을 추진 중입니다. 거대하고 통제된 시스템이죠. 반면에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서 하루 10건 이상의 민원을 직접 문자로 처리하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열린 행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AI 시스템이냐 아니면 투박하지만 인간적인 직접 소통이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동구라는 하나의 자치구를 관리할 때는 구청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훌륭한 소통 창구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가능했죠. 하지만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인 메가시티잖아요. 만약 0.1%의 시민만 문자를 보내도 하루에 10,000통입니다. 시장이 그걸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읽고 관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뒤에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장의 폰에 관리하는 그림자 부서가 따라 생길 텐데 이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 매뉴얼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적 보여주기 아닐까요? 광역 행정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찌르셨네요.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은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체계성으로 굴러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 철학의 차이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 문제와 부딪힐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안전 문제요? 네, 대표적인 게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 한강버스 운항 중단 논란입니다. 최근 한강버스 운항과 관련해서 안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두 후보의 대처가 여기서도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네, 정원우 후보는 당선 즉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을 원점부터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스톱시키겠다는 거네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일부 운항을 제한하더라도 시스템과 인력을 보완하면서 수상교통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서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멈춰 세우느냐 아니면 달리면서 고치느냐 이 가치 충돌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파고들어야 할 진짜 이면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오세훈 후보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짧게 언급했었죠? 네, 대관람차나 곤돌라 같은 걸 만드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서울시회 회의록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약간 긴장되는데요. 서울시가 이 한강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SH공사, 즉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SH공사의 수권자본금을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무려 4조 원이나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회의록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잠깐 수권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보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이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즉 합법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금줄의 한도죠. 그 한도를 4조 원이나 늘려준다는 건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백지수표를 끊어주겠다는 뜻인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SH공사는 서민들 임대주택 지으라고 만든 공기업 아닌가요? 애초에 법적으로 관람차나 곤돌라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주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원래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 자체를 변경해서 한강 수상 개발 사업을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억지로 추가하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주거 안정이잖아요. 당연하죠. 집이 제일 문제니까요. 그런데 집을 지어야 할 공기업의 자금 한도를 4조 원이나 늘려주면서 그 돈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한강 곤돌라를 짓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과연 천만 시민의 절박한 삶을 위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 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리수인지 정말 깊게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프라 공약이 이면에 예산의 흐름을 끈질기게 쫓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산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후보들의 실제 성적표를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시니어 주택 공약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2035년까지 무려 1만 2천 가구의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과 민간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훌쩍 넘은 2025년 9월 현재 실제 인허가를 받고 입주를 준비하는 실적이 과연 몇 건일까요? 아무리 못해도 몇백 건 규모의 시범단지라도 당연히 삽을 떴어야 정상이죠. 안 그러면 그 12,000가구 목표 달성이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설마? 놀랍게도 인허가 및 입주 실적이 0건입니다. 네, 0건이요? 단 한 건도 없다고요? 네, 0건입니다. 와, 이건 단지 행정이 느려서가 아니겠네요. 1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삽도 못 떴다는 건 민간 건설사들이 보기에 이 사업의 수학 공식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서울의 그 미친 땅값에 요즘 폭등하는 건축비까지 더해지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고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지어봤자 무조건 적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무도 안 뛰어들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정책을 기획할 때 자본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비전은 결국 먼지 쌓인 조감도 종이쪼가리로 남을 뿐이라는 걸 아주 씁쓸하게 보여주는 팩트체크입니다. 참담하네요. 자, 이렇게 공약은 복잡하고 현실은 팍팍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판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재 정원호 후보가 45.6%, 오세훈 후보가 35.4%를 기록하고 있죠. 약 10.2%포인트 차이네요. 네, 그런데 이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두 후보의 격차는 15%포인트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좁혀졌을까요? 주택 정책의 디테일대론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외부 변수가 하나 터졌죠. 그 세금 문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발언을 꺼냈습니다. 즉, 집을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세제 혜택을 손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죠. 청취자님이 챙겨주신 양측 진영의 기사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주 극명하죠. 오세훈 후보 측은 이를 세금 갈취라며 중도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고, 정원호 후보 측은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적은 이 세금 논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매료된 건 이 발언 하나가 유권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흔드는가 하는 현상 그 자체거든요. 조감도가 어떻고 마이크로 행정이 어떤지는 아예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갈 수 있는 세금 폭탄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내 집 마련조차 너무나 어려운 주거 불안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수조 원짜리 화려한 미래도시 비전들을 순식간에 모두 집어삼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10%의 표심이 세금이라는 단어 하나에 출렁이는 이 현상이
어쩌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정치의 진짜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나침판 삼아서 두 후보의 화려한 슬로건 이변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18년 걸리던 재건축을 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거대한 속도전의 기적. 하지만 대출 규제에 가로막힌 차가운 현실. 내 집안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는 시장의 휴대전화. 하지만 1000만 도시의 거대 시스템을 간과한 한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뼈아픈 진실은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비전도 치솟는 건축비와 굳게 닫힌 대출 한도 같은 자본의 현실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4년 임기 내 완성을 약속하면서 달콤한 속도전을 강요하죠. 맞아요. 항상 빨리 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메가시티 서울을 설계하는 일은 100년 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거철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전 공약을 후보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이 도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30년, 50년짜리 묵직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외면하도록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서진 뼈를 단숨에 붙여버리는 만호대 기계는 현실에 없죠. 4년마다 반복되는 벼락치기 슬로건 대신에 자본과 시스템의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선 진짜 청사진을 유권자인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서울의 겉과 속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